안녕하십니까. 정통회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방송통신직 무선공학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4월 5일 날 있었죠. 시험을 치른 후에 이제 문제지를 공개하니까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시험은 무선공학개론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딱 보면 답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본다면 중하 정도의 시험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고득점이 나왔을 법한 문제 난이도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테나 이득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답이 보이죠. 답이 보여요. 근데 이제 공부다 보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득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해요. 이득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득의 기호를 G를 많이 쓰죠. 개인의 G. 이득은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적인 값입니다. 기준 안테나를 세워놓고요. 그 기준 안테나에 비해서 다른 안테나의 성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준 안테나가 뭐냐에 따라서 안테나 이득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득이 있어요. 기준 안테나가 등방성 안테나죠. 기준 안테나가 등방성 안테나일 때의 이득을 절대 이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GH라는 게 있죠. 상대 이득이라고 해요. 얘는 절대 이득, 얘는 상대 이득이라고 합니다. 상대 이득은 무손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기준 안테나가 무손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일 때의 이득을 상대 이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GV라고 해서 기준 안테나가 4분의 람다 안테나보다 훨씬 짧은 안테나가 있어요. 짧은 단자를 써서 단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4분의 람다 단소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일 때 이득이 지상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의 이득의 종류는 절대 이득, 상대 이득, 지상 이득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득 중에서 등방성 안테나가 기준인 이득이죠. 그때의 신호의 크기를 dB로 나타낼 때의 dB를 dBi라고 하는 거예요. 이 i가 등방성 안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등방성 안테나를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의 i자를 따서 등방성 안테나의 기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크기를 나타낼 때 등방성 안테나가 기준인 이득의 신호의 크기를 dBi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것은 딱 보자마자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dB 중에서 절대 레벨이죠. 자, dB 와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1와트가 기준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절대 레벨 중에서 기준이 1와트인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와트는 전력이기 때문에 10로그를 취하죠. 그래서 10로그 1와트분의 주어진 전력 이렇게 이제 신호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dBm은 뭐냐? 이 m이 밀리와트의 약자라겠죠. 그래서 기준이 1밀리와트가 기준인 거예요. 그럴 때 신호의 절대 레벨은 자, 이것도 이제 와트니까 전력이니까 10로그를 취하는 거죠. 기준은 1밀리와트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전력을 대입하게 되면 그 신호의 크기를 dBm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dB 밀리볼트는 뭐냐? 이 기준이 1밀리볼트인 거죠. 전압이니까 dB로 나타낼 때는 20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전류나 전압은 20로그, 전력은 10로그를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20로그 기준이 1밀리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어떤 신호의 전압이 있으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dB 밀리볼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B 중에서 절대 레벨에 해당되는 dB들의 종류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도 보자마자 뭐 1분도 안 돼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선 근거리 통신망, 무선 랜이죠. 근데 무선 랜 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은 뭐냐? 뭐예요? 802.11이죠. 자, 우리가 802.11이 무선 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 알아달라고 했죠. 802.15는 무선 펜 기술이에요. 무선
브루투스라든지 UWB라든지 지급이에 해당되는 기술이 들어있는 표준이죠. 그래서 802.10이라고 802.15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802.11에도 버전이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G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잘 나오는 AC도 있고 AX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요즘 들어서 트렌드입니다.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잘 나오는 것이 802.3이 옛날에 잘 나왔다겠죠. 이 802.3은 이더넷에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연결하는 매체 접근 기술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이 CSMA CD예요. 그래서 CSMA CD에 대한 표준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2.4하고 5가 곧잘 시험에 잘 나와요. 802.4가 토큰 버스, 802.5가 토큰 링이다.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버스를 타야 링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오라겠어요. 제가 이제 버스를 올라타면 손잡이가 링처럼 생겼잖아요. 링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먼저 타야 링을 잡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버스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버스가 802.4고요. 토큰 링 기술이 802.5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802.6이라든지 802.11이라든지 802.15 이런 것들도 다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802.11이 이번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802.16이 뭐냐? 802.22는 또 뭐냐?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이 3번 문제도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공간에서 전파되는 주파수가 100Hz다 이 말이죠. 100Hz를 우리가 이제 A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1000Hz를 우리가 B라고 한 거죠. B라고 한 거예요. B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주파수가 낮은 거죠. B가 주파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장이란 걸 알죠. 파의 길이. 파장은 우리가 자유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유공간이잖아요. 자유공간이니까 자유공간에서 파장은 F분의 C로 구하죠. 만약에 자유공간이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F분의 V죠. 전파의 속도죠. 근데 자유공간일 때는 이게 C하고 같으니까 F분의 C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계산 안 해도요. 주파수의 파장은 반비례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지죠.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주파수가 몇 배 높냐면요. B가 10배가 높아요. 파장은 반대로 A가 10배가 길겠죠. 파장과 주파수는 반비례니까. 그래서 파장 A가 파장 B에 비해서 파장은 10배라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전파의 속도는요. 전파의 속도는 자, 자유공간에서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로 구하죠. 입실론이 뭐예요? 유전율이죠. 뮤가 뭐예요? 투자율이죠. 투자율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율과 투자율을 또 변형해서 넣으면 유전율은 입실론 S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한 거죠. 공기의 유전율. 이건 비유전율이라고 했어요. 뮤는 뮤 S에다가 뮤 제로를 곱하죠. 공기의 투자율. 비투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가 된다고 했어요. C. C가 빛의 속도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는 빛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유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값들이 다 1이라겠죠. 순수한 공기만 있는 공간이 되면 공기의 비유전율과 투자율은 1이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C만 남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자유공간 아니겠습니까?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항상 광속도와 같다. 이 문장 꼭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둘 다 빛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4번 문제도 너무 쉬웠죠.
그림 가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펄스 변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림 나와 같을 때 사용된 변조 방식은 이제 아날로그 펄스 변조죠. 이제 아날로그 펄스 변조에는 PAM 방식이 있죠. 펄스의 진폭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PM도 있고요. PWM도 있고요. 물론 PFM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PPM인가를 먼저 볼까요? 자, 펄스의 진폭으로 표현했는가 보죠. 진폭은 높이인데 다 동일하잖아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PPM인가 볼까요? PPM. 펄스의 위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점선과 점선 사이에 이 중앙이 기준이에요. 중앙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 보세요. 이 점의 신호를 나타낼 때 이 점이 높이가 높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진폭이 높으면. 진폭이 낮으면 왼쪽으로 이동해요. 중간이면 이 중간에 위치하죠. 그러면 이 중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게 신호의 큰 편이잖아요. 큰 편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와 여기 사이가 중심이 여기죠. 오른쪽에 치우치고 있죠. 진폭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진폭이 낮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신호를 요 점의 신호를 보면 자, 여기하고 보면 요 신호는요. 중앙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왼쪽으로 가죠.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신호의 진폭이 낮으면 왼쪽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진폭이 크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펄스의 위치로 신호의 진폭을, 즉 신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PPM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PWM은 이 W가 위드스죠. 폭이죠. 펄스의 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호의 진폭이 높은 쪽은 펄스의 폭이 이렇게 넓고요. 펄스의 폭이, 이 폭이 넓다 이 말이죠. 신호의 진폭이 낮은 쪽은 펄스의 폭이 좁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래서 펄스의 폭으로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PWM이에요. 그래서 PWM도 아니고요. PAM도 아니고 PFM도 아니고 하여튼 PPM이죠. 그래서 답은 PPM. 금방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표죠. 그래서 이런 신호파가 들어갔을 때 PAM은 진폭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가 큰 쪽은 펄스가 높고요. 신호가 낮은 쪽은 펄스의 높이가, 즉 진폭이 낮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PAM이고 PWM은 다른 말로 이제 PDM이라고도 하는데 W는 폭이니까 신호가 높은 쪽은 펄스의 폭이 넓고요. 신호가 낮은 쪽은 펄스의 폭이 좁죠. 방금 전에 PPM은 포지션의 약자죠. 그래서 펄스의 위치가 이 점선과 점선 중앙에 있으면 중심이고요. 높은 쪽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쪽은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펄스의 위치로 신호의 진폭을 표현하는 거죠.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PPM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PM이 나온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PFM도 있고요. PTM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특히 이제 PTM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디지털 변조도 있죠. 디지털 펄스 변조도 있어요. PCM,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펄스의 수로 표현하는 PNM도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폭이 큰 곳은 펄스의 수가 많죠. 진폭이 작은 곳은 펄스의 개수가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PNM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PCM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번에도 나왔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안테나 공학 파트 내용인데요. 전송 솔로와 안테나 사이에 반사 계수가 주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전압 반사 계수겠죠. 0.5로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 전압 정제팝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요걸 SV라고 저는 할게요. 자,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가 이제 정제팝이고요. 볼테지 약자 V가 붙어 있으니까 전압 정제팝이죠. 그거를 저는 간단하게 SV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 계수가 주어졌을 때 전압 반사 계수 구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반사 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 계수죠. 대입만 하면 1 마이너스 0.5분의 1 플러스 0.5가 되죠. 그러면 0.5분의 1.5니까 약분을 하면 3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간혹 반사계수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많죠. 정제파비를 주고요.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하고 이제 이런 공식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변조의 종류에는 ASK 방식이 있고요. FSK가 있고, 자, DPSK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PSK도 있고, QAM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류 확률이 적다 그랬어요. 전선 속도 빠르고, 그래서 오류 확률도 적고 전선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방식은 수신할 때 동기식 검파 방식이나 비동기식 검파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방식은 동기 검파만 쓸 수 있죠. 동기 검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기 검파 방식이 뭐가 있어요? 정압 필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는 이 정압 필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신호는 키워주고 잡음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압 필터죠. 그래서 우리가 검파기로서 가장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파기로 이제 동기 검파로 쓰는 것이 대표적으로 정압 필터를 많이 쓰지만 유사한 걸로 이제 상광기, 그다음에 PLL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통신에서는 정압 필터와 상광기는 거의 같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건데 같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 검파 방식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벨로프 디텍터 방식이죠. 포락선 검파 방식이요. 포락선 검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벨로프 디텍터 방식이죠.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비동기 검파 방식인 포락선 검파 방식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저렴해요. 비동기 검파 방식이. 근데 이 두 개는 꼭 동기 검파 방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PSK인데 이런 동기 검파 방식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검파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디퍼런셜 PSK 방식이죠. DPSK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DPSK 방식이 검파 방식이 뭐냐 주로 많이 물어보죠. 차동 위상 검파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따로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기 검파 방식이 아닌 검파 방식을 다 비동기 검파 방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동기 검파 방식 중에 이제 속하지만 따로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DPSK 검파 방식은 차동 위상 검파 방식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ASK는 자 뭐냐? 진폭 편의 변조잖아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에다가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알아두시고요. FSK는 주파수 편의 변조잖아요. 반송파의 주파수에다가 신호를 실어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정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PSK가 빠졌네요. PSK는 반송파의 위상에다가 신호를 싣고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켜서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QAM은 자, 이 QAM은 자, ASK 방식에다가 PSK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죠. 그래서 일명 A자와 P자를 따서 APK라고도 부르는 것이 QAM이죠. 그래서 ASK 방식은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QM이에요.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과 주파수가 아니라 위상이죠.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답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DPSK는 자, 이전의 신호와 현재의 신호의 반송파 간의 위상차를 알면은 복조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야, 요 문제는 풀어보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접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반송파 억압 양측파대.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 중에서 SC 방식이죠. 반송파를 보내는 방식은 LC라고 하고요. LC나 또 TC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반송파를 보내지 않는 방식은 SC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가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에서 사용되는 변조기는 평행 변조기를 쓰죠. 평행 변조기를 거치게 되면 자동으로 반송파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양쪽 측파대만 나타나는데 그 신호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조된 신호 P 변조파의 식입니다. 변조된 식이다 이 말이죠. 자, 이 P 변조를 보냈을 때 복조하여 메시지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복조해서 올레의 신호 MOPT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레의 신호고요. 이걸 이제 반송파겠죠. 그래서 올레의 신호에다가 반송파를 곱하기만 하면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의 변조파가 나와요. 그럼 이것을 이제 수신할 때는 뭔가를 기술을 써가지고 수신하겠죠. 그럼 복조했을 때 MOPT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얻었을 때 복조 과정에서 사용된 반송파는 이 중에서 뭐겠느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반송파 식을 아신 분들은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나와 있는 요 식이 뭐냐면 요 그림이 요게 이제 신호파죠. MOPT가 신호파예요. 이게 이제 반송파예요. 요게 반송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기호를 해 놓은 것이 이제 변조 과정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 SC 방식에 이제 사용되는 변조기는 평행 변조기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파가 SMOVT다. 그 SMOVT는 요놈에다가 요놈을 곱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SMOVT는 원래의 신호파에다가 이 반송파를 이렇게 곱한 이런 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를 변조된 파다. 그래서 P 변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 P 변조파가 이제 수신되어 오면 여기는 복조 과정이에요. 똑같은 반송파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이 똑같은 반송파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수신하는 방식이죠. 반송파를 곱해서 수신하는 방식을 동기건파 방식이라고 하죠. 동기건파 방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하면 여기 나오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면 주파수가 높은 건 다 제거가 돼요. 왜냐하면 로우 패스 필터잖아요. 낮은 주파수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 성분은 다 제거가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MOVT의 절반, 진폭이 절반인 2분의 1 MOVT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변조해서 복원을 했더니 이 MOVT가 나오면, 즉 MOVT, 2분의 1 MOVT가 아니라 MOVT가 나오려면 이 반송파를 어떤 반송파를 곱해줘야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식 과정만 좀 이해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잘 볼게요. 자, 요게 이제 P 변조파입니다. 그래서 이 P 변조파를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게 이제 반송파죠. 그래서 이 반송파를 곱한 거예요. 그게 이제 Y of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 of T를 계산하면, 자, 이 M of T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이것을 대입하면 이 반송파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 of T의 코사인 제곱 2파이 FC가 나와요. CT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는 거 아세요? 이런 것 좀 모르신 분들은 좀 괴롭겠지만 수학 변형 공식에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붙는 거죠. 그래서 M of T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하니까 4파의 FCT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신호 I of T예요. 근데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높은 주파수 성분은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이 2배니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높은 성분은. 그래서 원래 낮은 성분이 신호 주파수 성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 of T인 이 앞에 있는 이 성분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은 좀 이해하셨으면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수식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M of T가 나오려면 지금은 2분의 1 M of T가 나오잖아요. M of T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송파를 진폭을 2배를 해서 곱하게 되면 여기다 2가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원래 신호가
2가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2를 곱하면 2분의 1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 이건 없어지고 M 오브 T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 오브 T가 나오려면 이 반성파에는 어떤 걸 곱해줘야 돼요? 2배의 반성파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배의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답이 1번이 간단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아시는 분은 답이 금방 보이겠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 메시지 신호 M of T를 변조할 때 신호파형 가에서 다와 신호의 명칭 AC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M of T가 신호파다 이 말이죠. 여기 신호파예요. 디지털 신호다 이 말이죠. 전압이 높은 것이 1이고 전압이 낮은 것이 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레벨의 신호가 1이고 낮은 레벨의 신호가 0이겠죠. 그래서 1과 0이 반복되는 이런 디지털 신호가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일정한 아날로그 신호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반송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변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디지털 신호를 반송파에다가 싣고 보낼 때 어떤 변조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나번을 보시면요. 1일 때는 주파수가 높아요. 움직이는 횟수가 크죠. 근데 0일 때는 주파수가 낮죠. 1일 때는 주파수가 높고요. 0일 때는 주파수가 낮아요. 주파수 변조죠. 그래서 FSK 방식이 될 겁니다. 디지털 변조 중에서 주파수 편의 변조를 FSK라고 하죠. 두 가지만 구분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진 FS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자, 1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0은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위상이 정 180도로 바뀌죠. 크게 그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신호가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뾰족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애울 때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찔리면 피난다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PSK 방식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PSK 방식. 이렇게 좁빗좁빗한 곳에 앉으면 피납니다. 그래서 PSK 방식이죠. 이것도 이제 위상차를 두 개만 구분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PSK 방식 중에서 이진인 BPSK 방식일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PSK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나, 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A는 주파수 변조된 신호니까 FSK를 말하는 거고요. 변조되기 전 반송파 신호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반송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송파. 그 다음에 위상 변조된 신호니까 PSK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가에 해당되는 것은 반송파니까 B고요. 나에 해당되는 건 FSK니까 A죠. 다에 해당되는 것은 PSK니까 C죠. 그래서 순서가 BAC. 자, BAC로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진폭 편의 변조였다라고 한다면은 1은 진폭이 있고요. 0은 진폭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스위치로 따지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ON의 약자 O를 쓰고요. 이런 스위치로 따지면 꺼져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 OFF의 약자 O를 쓰고 키잉 약자 K를 써가지고 일명 OK라고 부르는 것이 ASK 방식이에요. 이런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도 뭐 거의 딱 보면 답이 나올 정도로 쉬운 문제죠. PCM에 대해서 나온 거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 부호 변조입니다. 입력 신호와 과정을,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자, 일단 PCM은 아날로그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표본화를 하는 단계죠. 샘플링 하는 단계예요. 대표값을 뽑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양자화를 하죠. 양자화. 자, 우리가 이제 표본화를 거치면 PAM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화를 거친 PAM파를 0과 1에 해당되는 어떤 이산적인 신호죠. 이산적인 어떤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양자화입니다. 근데 이 양자화된 신호를 0과 1에 해당되는 펄스열로 바꾸는 과정을 부호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PCM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CM자가 빠졌네요. 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송로에 보낼 때는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시로 함께 보내는 거죠. 다중화를 해서 보낸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다중화 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니까 처음에는 가가 나와야죠. 가고, 그 다음에 표본하니까 두 번째가 라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양자화니까 다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부호하니까 나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디테일 신호가 되는 거니까 마가 나와야죠. 그래서 가라, 다나, 마. 그래서 몇 번이 될까요? 가라, 다나, 마.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안테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자, 등방성 안테나. 우리가 등방성 안테나가 뭐예요? 자, 안테나가 있으면 전파를 발사했을 때 빔의 모양을 보면 사방팔방이에요. 구 모양이죠. 이렇게 구 모양으로 전파를 발사하는 안테나를 등방성 안테나라 그래요. 등이 같을 등자 아닙니까? 전 방향으로 사방팔방 위아래 좌우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빔을 발사하는 안테나가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가 있는데 그걸 지향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D로 나타내는데 이 지향계수는 최대 전개 강도와 어떤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이 뭐냐면 세타 방향에 있다 그러면 세타 방향의 전개 강도를 하는 것이 지향계수예요. 이게 최대 전개 강도니까 제일 큰 전개 강도분의 어떤 세타 방향의 전개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향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얘가 제일 큰 거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향계수는 1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지향성은 1보다 크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향계수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향계수는 1보다 작은데 등방성 안테나는 최대 전개 강도나 어디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분자 분모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의 지향계수는 1이다라는 거죠. 1이에요. 1보다 크다, 작다는 다 틀려요. 등방성 안테나의 지향계수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다이폴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전 방향성 빔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래요. 조금 출제 경향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다이폴 안테나는 수평 다이폴도 있고요. 수직 다이폴도 있어요. 수평 다이폴은 우리가 이제 팔자 지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직 다이폴은 무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지향성 의미를 보고 전 방향성 빔 패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1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는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 방향성의 빔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서 도선 안테나, 선상 안테나를 말합니다. 선으로 만드는 선상 안테나를 말해요. 그 다음에 개구면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처럼 이렇게 접시형으로 생겨 있는 안테나들을 대부분 개구면 안테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면형 안테나가 있죠. 판상 안테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안테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등방성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전력 밀도는 이론적으로 안테나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건 맞죠.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1번이다 라는 거죠.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지향계수의 정의입니다. 수직면이냐 수평면이냐에 따라서 지향계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최대 전개 강도의 방향이 있어요. 최대 전개 강도를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방향의 전개 강도를 대입하는 것이 지향성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직면이든 수평면이든 지향계수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빔이 일정하게 발사되는 것은 이 위아래의 크기가 같으니까 1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소 다이폴 안테나는 여기 보세요. 수직면 내 지향계수는 사인 세타예요. 근데 수평면 내는 무지향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를 보세요. 다이폴 안테나는 수직면 내 지향성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2파이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의
수직면대 지향계수죠. 근데 수평면대는 또 무지향성이죠.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수평면대 지향성이라고 했으면 이제 무지향성이 맞을 뻔했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죠. 여기 보시면 타입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전 방향성 빔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수평면대냐 수직면대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반적이라 했으니까 맞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방성 안테나가 뭐냐. 안테나 이득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 이득을 보이고 있는 안테나로서 지향계수는 몇이다고요? 1이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뭐 이거는 기초 문제가 나왔네요. 예, 다음 주파수 중 가장 큰 주파수를 골라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주파수 자 1인 주파수가 이제 1Hz라고 나타내죠. 10의 0승 1이죠. 자 1Hz 단위가 헤르츠라는 거죠. 네, 그게 1000배가 되면 10의 3승이 되죠. 10의 3승. 이걸 킬로라고 하죠. 그래서 킬로헤르츠. 10의 6승이 되면요. 메가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메가헤르츠. 10의 9승이 되면 기가라는 단위를 쓰죠. 기가헤르츠. 10의 12승이 되면 테라가죠. 테라헤르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외우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페타가 나왔어요. 페타. 10의 15승까지 나와버렸네요. 이제는 나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페타헤르츠. 그래서 이 페타를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느낌상 이 페타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는 페타도 나왔으니까 10의 15승까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dB인 증폭된 신호 전력이, 그러니까 20dB만큼 증폭된 신호가 이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출력되는 전력이 2.4W다 이 말이고요. 증폭되기 전에 신호 전력을 구해라. 입력된 신호 전력을 구해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dB를 구할 때요. 이거는 이제 와트니까 전력 아닙니까? 10W를 했겠죠. 10로그를 했겠죠. 10로그 취했겠죠. 자,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 전력분의 이제 출력 전력인데 출력 전력은 2.4W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20dB다 이 말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2가 되죠. 고로 자, 밑이 11로그니까요. 입력 전력분의 2.4W는요. 10의 2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입력 전력을 구해야 되니까요. 자리를 바꾸면 되죠. 이것과 이것을 자리 바꾸면 하면 돼요. 그러면 10의 2승, 즉 100분의 2.4W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4로 고치면 이게 10의 3승 하나, 10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밀리가 되니까 24 밀리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때 몇 밀리와트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답은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대역폭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역폭은 채널의 대역폭이 있죠. 채널의 대역폭이 B헤르츠다 이 말이에요. 채널의 대역폭입니다. 부가된 가우시안 노이즈죠. 화이트 노이즈 아닙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약자죠. 가우시안 잡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된 애디티브, 부가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는 거죠. 가우시안 노이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채널 안에 잡음이 있다는 거예요. 잡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채널 안에 잡음이 있다고 가정해서 채널의 용량을 구한 사람이 있죠. 그게 샤논이죠. 근데 친절하게 샤논의 최대 채널 용량을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샤논이 구한 채널의 용량 구하는 공식은요. 채널의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공식은 채널의 대역폭이죠. 채널의 대역폭을 여기서 B로 줬으니까 B입니다. B. 그 다음에 로그, 밑이 2인 로그라는 거 잊지 마세요.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죠. SMB예요. 단위는 BPS죠. 근데 여기다 신호대 잡음비를 여기서 뭐로 줬어요? SNR이라고 줬죠. 여기서 신호대 잡음비를 SNR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번이죠. 자, 채널의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채널상에 이제 잡음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채널상에 잡음이 없다고 가정했죠.
그것이 이제 나이키스트가 만든 채널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나이키스트의 채널 용량은 2배의 채널 대역폭입니다. 채널 대역폭을 비례했을 때 2배의 채널 대역폭이에요. 그다음에 밑이 2인 로그인데 M진이에요. 이걸 신호준위 개수라고 하죠. 신호준위 개수. 다른 말로 신호 상태수라고 하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나이키스트가 정의한 채널 용량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OFDM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이죠. OFDM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FD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거는 이제 단일 반송파를 예를 든 거예요.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에 비해서 등하기 구조가 간단히 맞아요. 우리가 이제 OFDM 기술에서 CP라는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두잖아요. 그러면 부호간 간섭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부호간 간섭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간 간섭뿐만 아니라 부반송파의 간의 직교성을 또 유지할 수가 있어요. CP를 사용으로써. 이런 등등의 특징 때문에 등하기가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하기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해도 돼요. 그래서 등하기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보다는 등하기 구조가 간단해진다라는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릭 프리픽스라고 하는 CP죠. 보호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호 구간을 둠으로써요. 심벌 전송률이 빨라지는 건 아니죠. 보호 구간을 두면 아무래도 속도는 느려지죠. 그래서 심벌 전송률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CP의 길이를 최대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면 지연 시간보다 CP의 길이를 길게 하면 보호간 간섭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반송파들 간의 직교성이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의 부호 구간을 삽입함으로써 다중경로 채널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접 심볼간 간섭, 부호간 간섭을 ISI라고 하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은 꼭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OFDM에서 이런 사이클릭 프리픽스라는 보호 구간을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다중경로 채널에서 의해서 발생되는 인접 보호간 간섭, ISI라고 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P의 길이를 최대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게 되면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깨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 측의 DFT나 FFT 연산에서 채널을 예측하거나 채널 등하와 같은 주파수 영역의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등하기 구조가 간단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프리픽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심벌 전송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단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OFDM 보호구간, CP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처럼 원래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돼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보호구간을 둠으로써 그 다음 신호와 겹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한 신호 간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앞에다가 덧붙임으로써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도 유지할 수 있고요. 두 심벌 간의 이웃하는 심벌 간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7번 문제와 이 문제 15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고요. 다른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죠. 다음 설명에 대한 소규모 패딩은 뭐냐? 자, 이동국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심벌 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를 T라는 기호를 많이 쓰죠. 타임의 약자, 주기. 심벌의 약자 S라고 할게요. 심벌 주기가 이동통신 채널의 지연 확산보다 지연 확산을 시간을 T라고 하고 지연을 딜레이라고 해서 D라고 할게요. 이것보다 매우 작고, 그러니까 요것보다 매우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벌 주기가 지연 확산의 시간보다 매우 작다 이런 말이에요. 매우 작다. 그럼 이것보다 매우 작으면 그것을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랍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이 조건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국의 코히어런트 시간. 코히어런트 시간은 이제 T라고 하고요. 코히어런트의 C의 약자 C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매우 크다. 뭐가? 심벌 주기가. 그러니까 심벌 주기가 이것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빠른 페이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빠른 페이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이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면서 빠른 페이딩이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주파수 선택적 빠른 페이딩. 답은 1번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기호를 쓸게요. 심벌 주기. 요게 지연 확산의 시간. 이것보다 이게 매우 작으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던 심벌 주기. 이것보다 코히어런트 시간. 이걸 상관 시간이라고 해요. 상관 대역폭 또는 상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 시간보다 이것이 훨씬 크면은 뭐라고요? 빠른 패스트 패딩이 되는 거죠. 패스트 패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방금 이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냐, 주파수 비선택성 페이딩이냐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파수 대역폭 측면에서 본다면요. 대역폭 측면에서 본다면 상관 대역폭이 신호 대역폭보다 작으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관 대역폭이 또 뭔지 모르시잖아요. 신호의 대역폭은 아시죠? 상관 대역폭이 뭐냐?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어요, 제가. 자, 이 상관 대역폭은요, 다른 말로 상관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상관을 코히어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코히어런트 타임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관 대역폭, 상관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중경로 페이딩에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로가 여러 개라는 거죠. 신호가 어딘가를 많이 부딪혀서 오는 파도 있고요. 바로 오는 파도 있고 경로가 여러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페이딩을 다중경로 페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중경로 페이딩에 기인해서 시변이나 주파수 의존적인 채널 환경에서 채널 특성이 근사적으로 평탄한 곳이 있어요. 변화가 거의 없는, 페이딩이 거의 안 걸리는 평탄한 곳이 있습니다. 그 평탄한 곳이라고 간주되는 시간 또는 주파수 대역폭이죠. 구간. 주파수 구간을 우리가 상간 대역폭이라 합니다.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림으로 보세요. 자, 신호의 대역폭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신호가요. 이렇게 페이딩이 걸려서 갑자기 진폭이 낮아지다가 일정해지다가 또 낮아져요. 이런 데는 페이딩이 걸린 거죠. 페이딩이 뭐예요? 수신 전개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현상이 페이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작아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페이딩이 각각 걸린 거죠. 근데 여기는 평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호 대역폭 안에 보면요. 이 평탄한 대역폭이 상관 대역폭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상관 시간이다 이 말이죠. 영어로는 코히어런트 타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더 작잖아요. 이 구간이 신호 대역폭보다 작죠. 이 그림처럼 작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뭐래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간으로 따져보죠. 이건 대역폭이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심벌 주기의 시간, 심벌이 변하는 주기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최대 지연 시간, 최대 지연, 늦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하나의 신호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에요. 주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 중간에서 본다면 여기서 여기 사이도 이제 하나의 심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의 심벌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지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대 지연 시간. 최대 지연 시간이 요 구간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시작되는 데가 여기인데 신호가 들어오는 지연 시간이 여기서 여기예요. 굉장히 길죠. 요 길이가 심벌의 주기보다 더 훨씬 길잖아요. 그러면 이때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오는 시간에 이게 두 번째 신호가 들어와야 될 시간에 이 신호가 들어오는 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심벌과 앞의 신호와 뒤의 신호가 겹치는 현상이 생겨요.
부호 간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SI, 부호 간 간섭이 심해지는 거죠. 이런 조건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연 시간이 짧으면, 이렇게 굉장히 짧으면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신호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 신호와 이 신호가 겹치지 않죠. 부호 간 간섭이 없겠죠.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을 주파수 선택적 패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 이 조건이든지 이 조건, 두 조건을 따져서 어느 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것이 주파수 선택적 패딩이다. 반대 조건이 되면 주파수 비선택적 패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호 대역폭 안에서 신호가 변동되는 페이딩 현상이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페이딩이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걸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 페이딩의 조건은요. 빠른 페이딩의 조건은 신호 대역폭. 이게 신호 대역폭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에 의한 대역폭이 있습니다. 도플러 확산 때문에 생기는 대역폭. 그래서 신호 대역폭보다 도플러 확산에 의한 대역폭이 더 크다든지, 두 번째 조건, 시간 관점에서 보면 심벌 구간입니다. 심벌. 신호가 있는 구간, 심벌 구간이 상관 시간보다, 아까 상관 대역폭이 상관 시간이라고 했죠. 요 시간보다 신호가 갖고 있는 요 시간이죠. 요 시간이 더 훨씬 길면, 요 그림 아니에요? 요 그림이죠. 그러면 빠른 페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별표를 합니다. 심벌 구간보다, 심벌 구간이 상관 시간 또는 상관 대역폭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 대역폭 또는 상관 시간보다 훨씬 크면 빠른 페이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게 상관 시간이죠. 이게 심벌 시간 아닙니까? 요거죠. 심벌 구간 시간. 상관 시간보다 훨씬 크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페이딩을 그랬죠, 제가. 이 조건이 되면 빠른 페이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만족돼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면서 빠른 페이딩이니까 주파수 선택적 빠른 페이딩이다. 이런 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책 방법이 있어야겠죠. 이런 주파수 선택적 패딩을 이제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변조 기술 중에서 OFDM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그랬죠. CP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부호 간 간섭을 없앨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하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하기를 설치한다든가 OFDM 같은 변조 기술을 사용하면 이런 주파수 선택성 패딩을 경감시킬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주파수 비선택적 패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린 패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되는 조건이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정지궤도 이성. 이것도 뭐 금방 답을 고를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정지궤도 이성 그러면 높이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36,000km 상공이 있죠? 약 36,000km 상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있다면 위성을 쌓아 올 때 이 극지방에다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적도지방 부근에다 쌓아 올렸다겠죠. 그래서 이 부근에다 위성 3개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 극지방 끝은 커버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극지방은 통신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극지방은 통신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라겠죠. 얘는 위상위성이라고 했어요. 위상위성이라는 위성을 따로 쌓아 올려서 극지방에 통신이라든지 지리 탐사 목적으로 쌓아 올린다 했죠. 그래서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극지방에 통신이나 지리 탐지 목적으로 쌓아 올린 위성이 뭐냐? 그러면 답이 위상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곳이 극지방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에서 안각이 커서 수신 신호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을 적도 지방 부근에다 쌓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 적도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궤도라는 건 위성이 도는 각도잖아요. 각도의 각은 어때요? 0도죠. 요 주변을 돌기 때문에 각도는 0도잖아요. 그래서 궤도 경사각이 0도라는 건 맞는 거고요. 특히 2번 문장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플러 천위 현상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위치가 이제 36,000km 상공에 있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과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가 같아요. 이게 지구의 자전 주기와 위성의 지구를 도는 공전 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위성을 봤을 때 항상 그 위성이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 궤도의 위성에서는 도플러 효과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저궤도 위성은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정지 궤도 위성에서는 도플러 효과 현상이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장 맞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 17번으로 갑니다. 자, 자유공간에서 이상적인 두 개의 등방성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1.2km이고 전파의 주파수가 1GHz일 때 경로 손실을 구해라. 시험에 단거리죠. 경로 손실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죠. 이 자유공간에서의 경로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 람다라는 것은 F분의 C로 구하죠. 자유공간이니까. 자유공간이 아니었다면 파장은 F분의 V인데 전파의 속도인데 자유공간일 때는 광속도가 같으니까 F분의 C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다음 D는 송수신 간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5km니까 10의 3승을 넣어주면 되고요. 파이는 계산하기 좋게 얼마나 하겠어요? 3.0이라고 했잖아요. 3.0, 3이라고 대입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파장만 구하면 되잖아요. 파장은 주파수가 주어졌죠. 1GHz니까 1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컨하고 친절하게 좋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9승, 8승 없어지면 1승이 남으니까 10분의 3이니까 0.3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요. dB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B를 구할 때는요. 10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구하신 다음에 10로그만 취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 자, 구해보죠. 자, 이게 0.3이니까 3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0.1이 이쪽으로 가면 1.2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하나 가서 4승이 되겠죠. 0.1이 분자로 가면 10을 곱해야 되겠죠. 10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4 곱하면 1.25에다 4를 곱하면 4, 5, 20에다가 자, 4, 2, 8에다가 그 다음에 4, 1은 4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3은 약분이 됐으니까 없어졌고요. 여기에 10의 4승이 되겠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5, 25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네요. 경로 손실은 dB로 고치면 10 로그죠. 자, 25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덧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 25 더하기 로그 10의 8승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로그 계산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8은 로그 성질에서 앞으로 가죠.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니까 여기는 이제 8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5, 25니까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곱이 로그 성질에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되고요. 로그 2는 뭐예요? 로그 5는 로그 5죠. 로그 5는 0.7로 줬죠. 0.7. 그러면 곱하면 1.4가 되겠습니다. 이걸 더하면 9.4가 되겠죠. 근데 앞에 10이 있으니까 곱하면 9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4 dB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로 손실은 몇 dB냐 그러니까 94를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죠. 자, 위성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대역도 제가 이제 외우라겠죠. 특히 어떻게 외우라했어요? C밴드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 C밴드는 4GHz에서 8GHz라는 걸 꼭 외워라. 그랬죠? 전체를 외우기 위해서 K밴드 외우라겠죠? 왜? 외우기가 쉬워서 이거 외우라 했어요. 시험에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쉬워서 18, 18 여기죠. 그래서 18GH에서 26.5GH를 외워라. 요거 딱 외워놓고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자, K밴드는 KU밴드가 있고 K밴드가 KA밴드가 있는데 A밴드가 더 높다는 거 아셔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헷갈리면 학점 중에 A 학점이 제일 높다. 그래서 A가 제일 높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확실하게 외우면 이보다 더 높으니까 26.5GH에서 40GH까지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좀 낮으면 18GH보다 낮으니까 12에서 18GH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밴드 바로 밑에가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밴드라는 거 아시죠? 한때 문제가 됐던 고고도 미사일 군사용 밴드예요. X밴드라고 했죠. 그래서 사드에서 사용된 군사용 밴드, X밴드. 이 군사용입니다. 군사용 밴드예요. 8기가에서 12기가 이렇게 외워주시고 앞은 간단하게 자 1기가에서 2기가를 L밴드, 자 2에서 4기가를 S밴드, 4에서 8기가를 C밴드. 그래서 내가 2배씩 올라가죠. 자 1에서 2 2배잖아요. 2에서 4 2배잖아요. 4에서 8 2배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기가 좋다 그랬죠. 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주파수대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제 이 C밴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C밴드는 자, 우리가 이제 지구국이 있고요. 위성이 있어요. 이제 지구국에서 위성으로 쌓아 올리는 방향을 우리가 업링크라고 합니다. 업링크. 우리말로는 상향링크라고 그래요. 위성에서 지구국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다운링크라고 그래요. 다운링크는 하향링크라고 하죠. 하향. 그래서 상향과 하향에 대한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구국에서 위성으로 쌓아오르는 주파수가 좀 더 높다겠죠. 왜 그런다 했어요? 지구국은 전파를 쌓을 때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주파수가 높은 것이 전력 소모가 많다겠죠. 근데 위성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전력을. 근데 지구국은 발전기에서 발전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용통하기가 지구국이 좋다. 이걸 많이 써버리면 위성 생명이 줄어들죠, 수명이. 그래서 위성이 낮은 주파수를 쓰고 지구국에서 더 높은 주파수를 쓰는 이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링크가 약간 높은데 C밴드는 좀 외우시라 했어요. 업링크로 사용되는 것이 6기가고요. 다운링크로 사용되는 게 4기가예요. 그래서 업링크고요. 이게 다운링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K밴드 말고요. KU밴드를 많이 물어봐요. 요 밴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있는 게 여기는 14기가와 12기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업링크고요. 이게 다운링크예요. 그래서 상향 링크가 좀 주파수가 높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KU밴드가 KA밴드보다 높다 그러는데 이 A가 학점이 제일 높죠. 틀렸죠. 가용 주파수 대역은 L밴드하고 KU밴드를 비교했을 때 L밴드가 높다 그랬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대역폭은 넓어지죠. 그래서 KU밴드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대기권이나 전리층을 통과할 수 있는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맞죠? 위성통신은 대기권도 통과해야 되고 전리층도 뚫고 가야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다른 거 모르더라도 당연히 한 번이 맞는 거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향 링크보다는 하향 링크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땡이죠. 반대로 했죠. 상향 링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쉬웠어요.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가 발사 직후에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300 마이크로세크다. 레이더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라는 과목에서 배울 때 거리는 S는 VT라고 배워요.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된다고 배우죠. 근데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발사하잖아요. 펄스파를 발사하잖아요. 목표물에 어떤 부딪히고 오는 파를 우리가 수신해서 물체를 탐지하죠. 시간을 잴 때는 어때요? 갔다 오는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갔다 온 시간이에요.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간 시간만 이용해야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2분의 1t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광속도와 같죠. 그래서 광속도는 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CT라는 공식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C가 얼마예요? 친절하게 알려줬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고. 이건 웬만하면 외우세요. 안 주어져도 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T는 얼마예요? 300 마이크로니까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자, 그러면 2분의 3, 3은 9고요. 10의 8승하고 하면 10의 2승이 되고 요거 공 두 개가 있으니까 4승이 되겠죠.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 10의 3승이 킬로니까 요건 4.5죠. 10을 곱하면 45가 되고 10의 3승은 킬로니까 45k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냐 그러니까 45가 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GPS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이제 쉽게 나왔네요.
자,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 기술을 쓰고 있다. 그래서 GPS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한 기술도 있죠. 글로나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개발한 기술도 있죠. 갈릴레오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종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기술도 있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에서 각기 개발한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GPS가 주로 시험에 나오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GPS를 쓰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GNSS. GNSS가 뭐예요? 여기에 글로벌이라는 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에서 이용되는 위성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되는 위성 시스템 뭘 써요? GPS 쓰죠. 만든 거죠. 그래서 일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러시아는 글로나스, 유럽에서는 갈릴레오라는 기술을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PS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일종이다라는 거고요. GPS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전파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상으로부터 약 22,000km, 22,200km죠. 2,000이 아니라 200km죠.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실 때 2200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외우기 쉽게. 2200, 22,200km인데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 2만이라고 해서 틀리다가 하면 안 돼요. 비슷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중궤도 위성이다. 맞습니다. 자, GPS 수신기는 두 개의 위성만으로 이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삼각법을 이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위성 3개면 돼요. 3개면 X축, Y축, Z축을 이용해서 한 지점을 추적할 수는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를 추적하죠. 그래서 총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와요. 자격증. 여러분들 국가고시 보기 전에 자격증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보시잖아요. 통신 자격증 시험에도 최소의 위성 개수가 몇 개냐, GPS 사용되는 최소 개수가 4개라고 나옵니다. 최소의 개수예요. 근데 실제는 이제 4개를 쓰지 않죠. 실제는 좀 더 여유 있게 5개 이상을 씁니다. 실제는 더 많이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최소의 개수가 4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려면 2개가 아니라 이제 4개 정도로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